자, 요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잖아요. 걔가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다 꺼버려도 걔는 실행 중이에요. 그 윈도우에 보면은 작업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시작 메뉴를 없애버렸는데, 그 윈도우 밑에 보면 그 작업 표시줄 있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이렇게 축소돼서 들어가 있는 줄, 거기 빈 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작업 관리자라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생전 처음 실행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지금 뭔가 프로그램이 좀 뻗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 연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작업 끝내기 하면 강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세히를 눌러보면은 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105개나 있죠. 이게 지금 화면상에 드러나지 않고 윈도우가 뒤에서 쉽게 말하면 호박씨 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들 몰래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야. 그래서 보통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별의별 게 다 떠 있어요. 본인들이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이제 걔네들의 한 3분의 1은 바이러스 내지는 그 좀비 프로그램 하는 뭐 그런 걸 거예요. 자, 여기 쭉 내려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름은 마리아딥인데 실행 파일 이름은 MySQL로 시작해요. 얘. 되게 웃겨. 분명히 명령어는 마리아딥인데 실행 파일은 MySQL로 시작해요. 요게 마리아딥이야. 여러분들이 화면 바탕화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내가 끌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끄더라도 얘는 안 꺼져요.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보면은 이제 음식 배달을 시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주문을 넣죠. 주문 요청을 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걸 응답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음식 배달을 할 때 보면은 요청과 응답 관계로 이루어져요. 내가 집에서 앉아서 음식할 때 그 식당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확실히 요즘 AI도 좋아졌어. 그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 AI로 그린 거예요. 주말에는 엄청 시끄러웠잖아. 그 지브리 그거. 해봤어요? 난 와이프가 몇 번 해줘갖고 해봤는데 몇 번 해보고 빈정상했어. 안만 그래도 나는 아저씨로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청하고 응답의 관계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제 요청과 응답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라고 불러요.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 서버 많이 그러잖아요. 보통 내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을 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임을 가동하면은 무슨 서버에 접속한다라고 하죠. 그럼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그 게임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내는 쪽이고요. 서버는 요청을 받고 처리하는 쪽이에요.
우리한테는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웹사이트가 서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니까 서버를 만들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 웹사이트 실체를 본 적이 있어요? 웹브라우저에 뜨는 것만 봤지 네이버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동되는 걸 본 적은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서버라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눈에 안 보여요. 아까 말했다시피 마리아DB 자체는 가시적인 UI가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리아DB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MySQL 워크벤치라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많이 불안불안한 프로그램, 잘 뻗는 프로그램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이제 나비캣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격이 깡패예요. 한 $600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한 달은 아니고 영국 구매. 개발자용들 쓰는 프로그램이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자, 마리아DB가 설치된 폴더 안에 보면은 빈 폴더 안에 mariadb.exe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마리아DB로 시작했던 명령어들의 실체예요.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화면이 없이 명령어 기반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그 마리아DB 서버에 접속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걸 만들 때 이 파일을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파일 이름을 바꿔놨어. MySQL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MariaDB -u 루트 -p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MariaDB라는 단어 대신에 MySQL -u 루트 -p 그렇게도 똑같이 작동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일단 호환이 되니까. 여기서 MariaDB 대신에 MySQL이라고 입력해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류의 그 화면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렇게 명령어 기반, 저 오른쪽 화면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명령어 기반의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SQL이라고 하는 또 다른 랭귀지예요.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면은 랭귀지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다들 이 프로그램 사용법으로 학습이 변질돼요. 개발자용 프로그램 한글 메뉴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좀 유별난 거고요. 웬만하면 다 영문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방법부터 공부하느라고 그 공부 방향성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SQL 명령어를 다 익히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도입을 안 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해를 하려면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엑셀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엑셀 써보셨죠? 자, 엑셀을 내가 사용하면은 엑셀 프로그램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개의 엑셀 문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 MS 오피스를 깔면은 거기 엑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엑셀로 이러한 문서 파일들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엑셀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게 DBMS예요. MariaDB. 그리고 엑셀로 여러 개의 엑셀 문서를 관리할 수 있듯이 하나의 DBMS 안에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자, 명령어에서 앞으로 시작할 때는 MariaDB -u 루트 -p 입력한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서 이제부터의 모든 내용을 하는 거예요. show databases라는 명령어를 내리면은 명령어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네. 내리면 이제 시스템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윈도우 폴더에서 엑셀 문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 중에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시스. 요거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 MySQL이라고 하는 애가 오늘 실습용으로 설치한 DB예요. 일단은 실습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과연 저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볼 거예요. 자, 엑셀 파일이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거 하나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되죠. 이거에 대응되는 게 use 명령이에요. use 데이터, 내가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게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됐다라고 나오고요. 처음에 접속하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논이라고 표시되다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표시가 돼요. 엑셀 문서는 이렇게 밑에 탭 같은, 이거 시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개 있죠. 각각의 페이지는 저마다 이렇게 표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하나의 엑셀 문서를 아까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엑셀 파일 안에는 이렇게 페이지로 나눠져서 여러 개의 표가 있죠. 이 표를 데이터베이스에선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표예요. 엑셀은 열면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밑에 빨간색 네모 붙인 거 보면. 근데 여기는 화면이 없죠. 그래서 show tables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이렇게 시스템상의 테이블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명령어 내리면 이게 우리 실습용 테이블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테이블이 나올 거예요. 한 3배는 더 나올 거야. 왜냐면은 제가 지금 SQL도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문제가 있어요. 거기 시스템 겁나 열심히 역추적해갖고 프로그래머스에서 코테 문제에서 쓰고 있는 DB 테이블들을 좀 여기 한 60, 70% 정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코테 문제 여러분 실습 DB에서 SQL 쳐도 똑같이 나와요. 아직 그거는 진행 중이고요. 뭔가 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제가 다 계속 파일을 배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엑셀표 하나는 행과 열로 구성되죠. 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똑같아요. 아까 이렇게 표 열람했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도 자료가 이렇게 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어떤 대학교의 학과 목록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학과 하나는 한 줄인 거죠. 그 각각의 열은 그 학과가 갖고 있는 속성인 거죠. 보통은 행과 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을요, 레코드라고 불러요. 열을 컬럼 내지는 필드라고 불러요. 용어 기억하세요? 이 용어들 기억해야 되는 게 실무 가면은 일상 용어로 쓰는 거야. 데이터 검색해봐. 레코드 몇 개 나왔어? 레코드가 뭐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자, 정리하면 엑셀 프로그램 자체는 DBMS, 우리가 설치한 마리아DB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엑셀 파일들, 문서들, 그거는 DBMS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엑셀 문서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테이블. 그리고 표는 열과 행으로 구성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열을 필드, 행을 레코드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하고 비교하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를 상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테이블들이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해 볼 수도 있지만 DESC, 디스크립션 줄임말이에요. DESC 한 칸 띄고 테이블 이름을 명시하면 예를 들어서 DESC 한 칸 띄고 디파트먼트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의 구조가 나옵니다.
자, 필드, 타입, 널, 키, 디폴트, 엑스트라 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필드는 각 컬럼의 이름이에요. 표 위에 들어간 제목들이요. 자, 보통 테이블의 이름은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의 개념으로 봐요. 영어 복수 형태로 정의하고요. 컬럼 이름은 개별 속성이니까 영어 단수 형태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타입, 데이터 타입이에요. 각각의 컬럼별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타입들인 거죠. 자, 지정된 데이터 타입과 일치하는 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널이라는 게, 자, 자바에서 널이라고 하는 건 할당되지 않은 객체죠. DB에서 널이라는 건 빈값이에요. 널을 허용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 6개는 널에 대해서 노잖아요. 그럼 얘네는 빈값을 허용 안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필수 입력 항목이라는 거고요. yes라는 거는 빈값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필수 입력 항목이 되는 거죠. 자, 키라고 하는 건 각각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중복되지 않는 값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에 키에 PRI라고 표시됐다는 거는 이 ID라는 필드가 일련 번호 역할을 하는 컬럼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요. 디폴트, 기본값. 저장될 값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저장되는 값이에요. 엑스트라, 추가 속성인데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으면은 데이터가 저장될 때 일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저장돼요. 보통 이제 일련 번호 옵션이랑 같이 설정을 해요. 자, 데이터 타입. 여기서는 실습용 테이블에 있는 것만 쓸 거예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은 마지막 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설명할게요. 숫자형 인트. 이건 뭐 자바랑 똑같죠. 근데 자바랑 다른 게 요 안에 n자가 들어가거든요. 숫자예요, 숫자. 얘는 표현 길이 제한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무시됩니다. 정수는. 숫자 경우는 무시돼요. 문자형, 차랑 바차. 자, 차 타입은 고정 길이 문자열이에요.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글자 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 5라고 하면은 무조건 5자를 맞춰요. 이렇게 지정했는데 여기다가 하이라고 저장한다. 그럼 뒤에 빈칸이 3개가 따라붙어요. 15라고 하면은 빈칸이 13개가 따라붙겠죠. 근데 만약에 헬로월드라고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뒤에가 잘려요. 그러니까 항상 요 글자 수를 유지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편번호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우편번호는 5자리 고정입니다. 우편번호 같은 거 숫자로 쓰면 안 돼요. 핸드폰 번호도 숫자로 쓰면 안 돼요. 숫자 타입이 아니야. 왜냐면은 02123 이런 우편번호를 숫자로 잡으면은 2123이 돼요. 앞에 0이 날아가 버린다고. 자, 바차. Variable 캐릭터 줄임말인데요. 얘는 가변 길이 문자열이에요. N은 최대 글자 수예요. 차이가 있다면 차 타입 같은 경우는 지정된 길이보다 짧은 글자가 들어가면은 뒤에 무조건 공백이 붙어요. 근데 바차는 지정된 길이보다 짧은 글자가 들어가면은 알아서 그 사이즈를 축소해요. 그래서 딱 맞게 바뀌어요. 차 타입이건 바차건 자바에 대응되는 거는 스트링에 대응되고요. 데이트는 날짜 정보고요. 데이트 타임은 날짜와 시간을 같이 저장하는 정보입니다. 자바에서는 java.sql.date 혹은 local date라는 타입으로 대응이 되는데
아직 우리가 SQL 패키지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건 처음 들어볼 거고요. 스트링 타입하고도 대응되니까 보통은 스트링으로 씁니다. 자, 그 밖에 enum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이거는 열거형이라고 불러요. enum 한 다음에 여기다가 A, B, C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면은 A, B, C 중에 값 하나만 낼 수 있어요.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yes, 뭐 메일링 가입이다. 그럼 이제 Y나 N 중에만 값을 저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장할 값이 딱 몇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바에서는 스트링하고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보긴 했는데 이 각각의 필드들이 어떤 용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이래요. 이게 지금 디파트먼트가 학과 테이블이거든요. 학과 테이블에서 설립 연도가 1980년 이후에 설립된 학과의 홈페이지 주소와 대표 이메일 주소를 조회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가, 데이터베이스는. 그럼 여기서 뭐가 설립 연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구축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작성되는 문서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테이블 명세서라는 문서예요. 프로그래머가 뭔가 실제로 실무에서 코딩하면 무조건 코딩부터 할 것 같죠? 코딩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문서 작업이에요. 제가 문서 작업 제일 오래 했던 기억이 8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6개월 동안 문서 작업만 했어요. 자, MS 워드랑 파워포인터 기깔나게 해야 됩니다, 개발자. 한글은 잘 안 써요, 프로그래머는. 다 오피스만 써요. 자, 테이블의 구조와 주요 정보를 이렇게 문서화한 자료예요. 그래서 각각의 필드가 어떤 유형이고, 널은 기본적인 옵션들이 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용도가 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은 어떤 용도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할 때 이거 작성하셔서 내셔야 돼요. 이거 컨펌 안 나면 코딩 안 시킬 거야. 그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설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코딩을 시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거 작성 안 한다. 도망가세요. 일 주먹구구라는 회사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용되는 모든 예제 테이블의 용도를 제가 테이블 명세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 테이블들이 있고 어떤 표가 있고 각 표의 필드들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해야 이 이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과목 테이블하고 수강 테이블. 당분간 과목하고 수강 테이블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일단은 학과, 교수, 학생 요 세 가지 테이블의 용도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교시 실습은 테이블 명세서로 각 테이블의 필드하고 용도만 각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후부터 문제가 거의 계속 이래요. 문제가 이런 식이야. 교수의 이름, 직급, 월급에 200 더한 값을 조회해라. 단 계산된 결과는 어떤 연리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교수 중에서 급여가 낮은 순으로 상위 3명의 이름, 급여, 직급을 조회하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SQL이라는 게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SQL이. 보통 뭔가 내가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사이트를 만들겠다. 그 웹사이트에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최소한 아이디어라도 뭐 끄적거려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끄적거리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든지 글로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를 보통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그거 정리해 놓은 걸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검색하면은 제일 만만한 게 엑셀이에요.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자, 요구사항 상세서는 메인 상단의 앱 다운로드 버튼, 메인 하단의 앱 설치 주소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구현. 그러니까 무슨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쭉 적는 거죠. 일반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제공. 사실 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한다라는 거를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 SQL문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사항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SQL문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기능 구현은 다 SQL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책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잘됐다 싶었던 게 개발할 때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번 글씨 녹화는 요거까지 할 거고요.